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변호사가 요즘 제일 별 볼 일 없어요.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요. 정관들이나 소수 억대 연봉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요즘에 전문직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전문직은 전문직이야. 네. 전문직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맞죠? 아무리 전문직에 뭐 몰락했다, 뭐 버는 게 적어졌다, 뭐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말 해도 전문직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로스쿨도 사법고시보다 낮다고 하지만 엄연히 높습니다. 막상.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근데 이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전문직도 막상 되고 나서는 이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뭔가 이런 주어진 보상 같은 게 커야 되는데 그 보상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전문직 되면 뭡니까? 전문직이 꼴 출세, 이 꼴 고소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전문직한테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소수분들은 돈 잘 벌고 잘 살아남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로스쿨로 합격하는 변호사 수가 대략적으로 한 1,700명 됩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형 로펌, 메이저 이제 5대 로펌 있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정관예우가 아직도 있나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 정관예우는요, 어디든 다 있어요. 물론 사법계 가장 심하긴 한데, 다 있어요, 여러분. 정관예우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옛날, 그런 건 없어요. 부장검사 달고 나서 이제 그만뒀다 하더라도, 부장검사 정관예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차장검사나, 검사장 정관예우 파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짬 차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 법원장이나, 아니면 지검장, 검사장 하신 분들, 보통 차관급이거든요. 그런 분들 나오면 아직까지 파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돈을 주고 데려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이제 그런 재판에서는 이런 정관 출신들 파워를 무시 못하거든. 근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뭐 일을 안 해도 그 타이틀 있죠. 어느 이제 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이 타이틀 하나가 파워가 세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경찰도 정관예우가 있습니다. 뭐 검찰이나 법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도 있어요. 경찰도 이제 뭐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까지 나오신 분들이 보통 대기업이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문으로. 왜 고문으로 들어간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혹시 기업에서 뭔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려고. 그래서 예전에 경찰청장, 지방청장 하신 분들 중에서 대기업 고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것도 종관예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왜 없어, 그게? 예, 많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예우라 하면 무조건 이제 법 쪽에만 사가는데 군대도 많이 있어요, 군대도. 예. 별 달고 나오신 분들 정관예우 많이 해줍니다. 뭐 공기업 사장이나 공기업 임원 자리. 예. 대표적으로 병무청장 있잖아. 병무청장도 별 달고 나오신 분들 정관예우 자리입니다. 이현민 K구씨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사장 자리도 대부분 이제 뭐 장성급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뭉아 큰 거 달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많구나 이게. 아무튼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사람들 눈에는 눈의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이겠지만 일단 변호사가 예전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변호사 찾아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냐?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뭐 대형 로펌 이제 그 강남의 로펌 그런 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데는 워낙에 대형 사건만 맡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 걱정 안 해도 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대신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사건이 크다 보니까. 근데 나머지 개인 변호사들 그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진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합니까? 유튜브 채널 많이 만들잖아. 근데 가장 이제 전문직 중에서 유튜브 활동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예요. 가장 많이 해. 근데 유튜브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이미지가 나빠진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변호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건드리냐면 좀 이슈가 있는 것들, 민감한 사건들을 많이 건드려. 그래서 약간 변호사인지 사이버 레카는 좀 헷갈립니다. 그 레카짓한 변호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민감한 사건 건드리니까 왜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나란 변호사를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연예인 그런 뭐 소송이나 좀 민감한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찍어서 뭐 조회수나 구독자를 확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야 나 날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그래서 여기 변호사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야,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야, 이게. 왜냐, 그 안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유명하지 않은 개인 변호사는 이렇게 하다 안 하면 일이 안 들어와요. 아니, 발에 채이는 게 변호사인데, 내가 이런 유튜브 활동도 안 하면, 내가 변호사 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법원 건물 가보면, 법원 안 가봤어요? 법원 건물 가보면,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변호사 사무실 수백 개.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살아남은 분들 얼마나 있겠냐고. 폐업한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애매해진 전문직이 약사예요, 약사. 판미스트. 약사가 왜 애매하냐? 이제 약국 차리기 겁날 거야. 약사분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그, 페이 약사로 일할 수 있는데, 페이 약사가 단점이 뭐냐 하면, 초봉이 세긴 해요. 근데, 급여가 안 올라가요. 페이 약사가 보통 한 연봉 6천만원? 한 월 500 정도 됩니다. 근데 일이 편하지 않습니다. 보통 페이 약사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약국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큰 약국 가면 약사가 2명, 3명 있습니다. 한 40평 넘는 건물에. 쪼매난 약국 말고. 그런데 목이 좋아요. 목이 좋다 보니까 환자가 계속 와. 그래서 이제 약사 한 명 가지고 안 되니까 페이 약사 쓰는 거죠. 뭐 페이 약사로 이제 뭐 먹고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약사 자기 따신 분들이 결국에는 개인 약국 차리고 싶어 합니다. 개인 약국. 근데 창업비가 많이 듭니다. 개인 약국 창업비가 한 큰 거 한 4장 이상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개인 약국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개인 약국. 지금 시기에. 약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 동네만 해도 거짓말 안 하고 1km 반경에 약국이 17개 있습니다. 17개 있어. 편의점만큼 많아요. 옛날에 동네 한 개밖에 없었던 걸 기억나는데 지금은 한 100m 간격을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럼 저 많은 약국 중에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약국을 다 골고루 이용하지 않을 텐데. 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기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이는 40 중반인데 전문직 인력이 시장의 수요에 비해 넘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한 AI 대체 수단은 점점 더 전문직을 시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생을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갈아 넣어 얻어낸 전문직 자격증이 메모 비용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사실 전문직이 아닙니다. 예,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좀 자격증 중에서 가장 이미지가 나빠진 자격증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인기가 없어요. 이 공인중개사가.
자기 중에 가장 떡락비율이 높은 게 공인중개사예요. 왜냐, 보통 공인중개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부동산 사무실 개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부동산 사무실 개업해서 살아남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보통 공인중개사 뭘로 먹고 삽니까? 보통 중개 수수료 먹고 삽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맡은 지역에 부동산을 중간에 연결해가지고 그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중간에 복비라고 하죠. 수수료 먹고 살아요. 지금 많이 망했어요. 공중개사 많이 망했어. 특히 아파트 거래를 위주로 하는 분들은 많이 망했어요. 그나마 좀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월세, 월세 거래로 먹고 사시는 분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공중개사 나와가지고 월세방 소개하는 컨텐츠 있죠. 예. 왜냐하면 월세 수요는 많거든요. 매매 수요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사무실 차린 분들은 잘 안 돼요. 많이 망했어요, 이게. 서울에도 엄청 많이 망했어. 그 아파트 거래만 이제 중점 좋아하시는 분들. 신도시 아파트 공인중개사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의. 거의 다 망했어요. 왜냐면 상가 거래도 없죠.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그것이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자입니다. 월세 내야 돼. 근데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그래서 많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나마 버티는 분들이 이제 월세 거래하시는 분들. 대학가 월세 같은데. 예. 앞으로 이제 월세를 사실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나와가지고 그 월세방 소개하는 컨텐츠 있죠. 뭐 월세 1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집, 월세 15만원짜리 집,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아니, 옵탑방 현실 보여주고, 예. 뭐 월세 30만원 부할 수 있는 집, 이런 거 보여주죠. 예. 그런 건 조회수가 잘 나와. 왜냐? 월세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직업 이미지를 가장 나쁘게 만든 게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물론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그런 거에 가담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전세 사기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입주한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덕분에 공인중개사 직업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떡락을 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안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집 방을 알아본다거나 공인중개사를 안 거치고 집을 알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가 많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건 이 댓글 적은 사람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문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이제 이런 말은 안 나오죠. 뭐 완전 망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건 아닌데 내가 들어간 어떤 시간과 매몰 비용만큼 그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을 가져가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안에서 전문직 경쟁도 더 빡세질 것이고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전문직 밥그릇 싸움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간에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